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공장에서 큰 불이 나서 지금 현재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소방은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서 관할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인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YTN에 들어온 제보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공장입니다. 빨간 불꽃이 계속해서 공장 건물 위로 크게 일렁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새까만 연기도 하늘 높이 퍼져 올라갔고 공장 건물을 뒤덮은 모습입니다. 공장 안에서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 59분경입니다. 소방은 건물 4층에서 무엇인가가 터진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후 곧바로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불이 주변으로 번질 우려 등이 있어서 관할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비 37대와 인력 77명을 동원한 소방은 공장 내부에서 연기를 흡입한 경상자 2명을 구조했는데 공장 관계자인지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흥시도 공장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창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해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2시 59분경입니다. 소방은 이후 곧바로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불이 주변으로 번질 우려 등이 있어서 관할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비 37대와 인력 77명을 동원한 소방은 공장 내부에서 연기를 흡입한 경상자 2명을 구조했는데 공장 관계자인지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흥시도 공장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창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해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는 전문가 연결해서 이 소식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문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도 저희 화면을 보고 계시죠? 네, 네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불꽃이 계속해서 공장 건물 위로 크게 일렁이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 네. 정도면 화재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그 기자분 말씀하신 거 보면 그 4층에서 발화가 시작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불꽃이 출하가 되는 것으로 봤을 때 상당한 지금 연소 확대가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그 공간 화재에 있어서 이 플래시 오버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부 공간에서는 이런 지금 플래시 오버 현상도 발생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일단은 가동 중인 공장에서 불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일가 중인 시간이잖아요. 식품 네네. 공장이다 보니 작업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구조가 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해당 만약에 이제 공간에 인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이제 구조를 하는 게 최우선일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연기에 의한 그 질식사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공장 시설이 대규모 규모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네. 방화 구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화 구획에 대한 부분을 좀 제어를 해 나가면서 구조를 해야 될 텐데요. 한 가지 이제 이 4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1, 2, 3층에 있는 작업자나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 4층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대피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문제는 해당 이제 4층에 있는 분들을 빨리 아래층으로 대피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2명의 경상자를 구조했다고 하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4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3층 이하의 작업자들은 대피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빵 공장이잖아요. 식자재가 네. 많이 있고 아무래도 튀기는 장비도 있을 것이고 가스물질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불꽃이 출하되는 현상이라든가 그리고 연기의 여러 가지 성상들을 보면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품 공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나 식재료들, 특히나 유지류 같은 기름 같은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예. 굉장히 이제 지속 시간도 연소의 지속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빨리 이제 해당 재료들, 원재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식품 공장인 만큼 이제 식재료 등 연소 물질의 특성상 지금 굉장히 시커먼 연기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날씨들도 굉장히 건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 이곳이 또 서해 쪽이라 바람도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연소가 이제 확대되는 부분에 연소 속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불리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건물 외장재가 아마 이제 알루미늄재 복합 패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명 징크라고 불리는 예. 이런 마감재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소 확대가 가능한 그런 재료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 소방당국에서 이런 외벽을 통한 연소 확대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인명 구조를 위한 네. 이 수색자에 대해서 위치 파악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작업자의 소재 파악 이런 부분들에 지금 좀 총력을 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계속해서 화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빨간 불꽃이 계속해서 건물 위로, 공장 건물 위로 일렁이고 새까만 연기가 하늘 높이 퍼져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지도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주변에 이제 시와 공단이다 보니까 공장도 많고 주변에 LPG 충전소도 있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공장 건물 외부로 이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접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LPG 충전소와 같은 지역까지 연소 확대에 대한 부분 조금 이제 좀 낮아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건물 전체로 확대돼 나가는 그러니까 이 상부 구조 4층, 위층으로 전체가 휩싸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지금 소방당국이 어떤 그런 부분의 연소 확대를 막는 부분으로 진압 작전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계시는 이런 좀 위험한 공간에 있는 분들은 빨리 좀 안전한 공간으로 좀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같이 좀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연소 확대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을 당부해 주셨는데 지금 공장 4층에서 뭐가 터진 것 같다는 신고로 이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는데 네네. 이곳이 아무래도 냉동식품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냉각기기도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폭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이런 가스류라든가 이런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폭발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목격자에 의해서 폭발음이 나고 마치 이제 터지는 같은 이런 현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플래시 오버 현상의 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연기라고 하는 타다 남은 이런 부산물들이 다시 이제 재발하면서 이게 이제 기체 상태로 재발하는 거니까 밖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터지는 이런 네. 폭발하는 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플래시 오버들이 지금 이제 이 밀폐된 그러니까 예. 건물 구조로 이렇게 구획이 된 공간 안에서는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방대 진압 작전이라든가 소방대 진입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좀 작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재발화를 주의하면서 진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의 암적인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그 전에 계약을 마친 거래에 대해선 지역에 따라 일부 시간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예고한 대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는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적어도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정책 신뢰와 안전성이 꼭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남은 4년간 국정을 이끌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구윤철 장관은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보완책도 함께 보고했는데요.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3개월 안에, 즉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 10월 15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에선 6개월 안에,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유예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토지 거래 허가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선 허가일로부터 4개월까지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중과 유예 조치를 4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도 SNS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냈죠.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에게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냐는 강도 높은 표현도 썼습니다. 이어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자신의 과거 공약 이행률이 평균 95%에 달했다며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젠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자신의 말이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며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 권고하는 거라고도 설명했는데요. 대국민 협박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1시간 뒤 다시 SNS에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강남 매물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게, 그리고 일찍 파는 게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도 이재명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에 맞춰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박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야 모두 내부 극심한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회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부동산 관련 언급이 나왔죠. 네, 한병도 원내대표는 30여 분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발맞추겠다며 자사주 소작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청산과 개혁 민생 입법, 사법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행정통합 추진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이름을 바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에 참석해 코스피 5천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공공주택 중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배급에 비유하는 수위 높은 언어를 사용하며 획기적인 민간 공급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송은석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협박으로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세와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SNS 글 등도 잇따라 비판하는 등 청와대를 향한 융단 폭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합당 파문으로 시끄러운 민주당 내부도 들여다보죠. 친명계가 잇따라 합당 중단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한준호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지방선거 전까지 수기와 토론을 거칠 기구를 만들자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논의는 계속하되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넘깁시다. 그리고 당원 참여형 공식 논의 기구부터 설치해 주십시오. 김문수 의원은 합당 중단을 촉구하는 전당원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반발은 오늘도 들끓는 기류입니다. 당권파는 일단 정청래 대표가 사심으로 합당을 추진한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의 어제 발언대로 2인자의 대권 욕망 때문에 합당을 추진하는 건 아니란 건데 들어보겠습니다. 2인자, 3인자가 뭘 힘을 합친다면 왜 3인자를 끌어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가 뭐 다음 8월 달에 뭐 정청래 연임이다, 뭐 연임용이다 이런 주장하는데 그렇다면은 두려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정 대표는 연이틀 반대파 최고위원들과 1대1로 식사를 이어가며 합당 갈등을 봉합하려 애쓰고 있지만 효과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저녁 결과가 발표될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 결과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어제 마라톤 의원총회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갔던 국민의힘 상황도 여전히 복잡하죠. 네, 의총에서 거친 언사로 맞붙었던 조강환 최고위원과 정성국 의원, 오늘까지도 SNS에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뒷골목에서나 들을 발언을 들었다. 봉변을 당했다라며 손가락질을 이어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기폭제로 폭발한 비당권파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조찬 강연에 초대했습니다. 위기의 한국 보수라는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선거 연대에 선을 그은 이준석 대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황교안의 길로 가느냐며 작심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식하고 나서 오자마자 바로 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하겠다. 나에게 플랜이 있다. 이러니까 그 멘탈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니 황교안 대표 생각이랑 똑같을 겁니다. 윤석열 멘탈하고 똑같을 겁니다. 뭐 제명하면 어쩌자는 거냐. 갈등의 진원지인 장동혁 대표는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친 뒤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한 걸로 알려졌는데 사퇴도 고려하는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내일 연단에선 보수 혁신과 내부 성찰에 방점을 찍을 걸로 알려졌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다시 소환돼서 6시간째 조사받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찰에 출석해 지금 기준 6시간 반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지 정확히 2주 만입니다.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으로 한 달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김경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천원금 1억 원을 둘러싼 조사 상황은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경전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각각 4차례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한 뒤 반환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고 남 씨는 강 의원 지시를 받고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금품 의혹한 경위를 두고 당사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며 세 사람 진술의 신빙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김경 시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경전 서울시의원의 경우 2024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정치권의 로비를 시도했다는 추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황금 PC 속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이 공천원금을 논의하는 듯한 내용과 함께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거론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양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황금 PC에서 언급된 일부 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양 전 시의원 등 추가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서 빗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빗썸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다른 관계자는 내일 나오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말 가상자산 회사인 빗썸과 두나무 의원들을 수차례 직접 만나 차남의 이력서를 전달하는 등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차남은 빗썸에 취업했고 이후 김 의원은 정무위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에 대한 공격적인 질의를 준비할 것을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여야 대치 국면에서 흔히 보던 고성과 언쟁이 각 당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야당에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집안 싸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장, 비속어를 썼다, 쓰지 않았다 당사자들 사이의 말은 엇갈리는데 아수라장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정치원 시작합니다. 장시간 이어진 의원총회도 난상 토론이어 한 전 대표 제명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엄청나게 격렬한 분위기. 균형이 안 맞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반면에 당에서 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당원들이 선택한 당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국회의원직이라도 거시겠습니다. 몇 가지 정치적인 고민과 성찰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몇 인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신한대는 당대표 면전에서 사퇴 요구까지 한 거로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말씀드렸고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담을 진행할 텐데요. 잠시 화재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화면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속보로 시흥 SPC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검은 연기가 건물 위를 다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 이 SPC 공장 내부 화재로 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화재가 접수된 거는 오후 3시쯤이고요. 공장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 중인데요.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대 여성 등 3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고요. SPC 직원 10여 명이 공장 내부에서 긴급 대피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장비 37대, 인원 77명을 동원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산립 시화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화재가 접수된 건 오후 3시쯤입니다. 현재 인명피해가 확인 중인데요. 40대 여성 등 3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라는 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공장이고요. 빨간 불꽃이 계속해서 건물 위로 크게 일렁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새까만 연기도 하늘 높이 퍼져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공단이라서 주변에 많은 공장들이 있어서 화재가 번질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시간이어서 화재 피해자들이 있을지 또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자재가 많이 있어서 이 또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보자는 4층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SPC 직원 10여 명이 공장 내부에서 긴급 대피했습니다. 정확한 대피 인원과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화재 브리핑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모두 당내 갈등이 증폭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 요구부터 또 지지 발언까지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정성국 의원과 또 조광환 최고위원 사이에 설전이 있었다. 이 부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어떤 건가요? 그렇게 이제 정당 정치가 이렇게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인 그런 조정과 통합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런 갈등 요소만 이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암담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정치적 이런 갈등이 이제 골이 깊어지면요. 의원총회라는 것은 그렇게 제1야당으로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거친 SNS. 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성국 의원은 많이 알려졌다시피 친한동훈계로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를 했었고요. 조광환 최고위원은 장동혁계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찬성했던 인물인데 어제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닌 조광환 최고위원에게 의원이 아닌데 왜 의원총회장에 들어오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인마 너 나와 이렇게 말했다는 게 정성국 의원의 주장이고 또 조광환 최고위원은 야 인마라는 말은 나는 쓰지 않았다 또 이렇게 주장해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제 한 80여 명 그러니까 107명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이제 한 4분의 3 정도가 이제 참여한 그런 의총이었는데 대체적으로 참여한 그런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낯뜨거운 모습을 밖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불편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후배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을 거로서는 과연 이런 상태로 6.3 지방선거가 정확하게 이제 오늘부로 120일 딱 4개월인데 예. 언제 이 체제 진용을 갖다 정비를 하고 또 원팀이 돼가지고 좋은 성적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많은 이 출마자들한테 지금 부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 당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계속 불안정한 상태의 이런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그림 모습. 저게 누굴 잘잘못을 지금 가릴 사항은 아니죠. 정성국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총회인데 이제 조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남양주 시장을 했거든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예,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 영입이 됐고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까지 됐는데 최고위원으로서도 의총에서 의원들의 분위기를 갖다 직접 들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 그 바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워낙 지금 당 상황이 안 도니까 의총에 왜 의원 아닌 사람이 또 참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 상당히 난상 토론이 돼버린 건데 하여튼 볼상사나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결과가 이제 그나마 또 좋은 내용으로서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는데 결과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총을 지켜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참 이게 국민들 상대로 이제 대국민 이제
연설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말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결속이라든지 제1야당으로서 진영이 굳건하게 잘 그 체제가 안정된 가운데 질러줘야 그게 국민들한테 신뢰가 가는데 저런 상황이 되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도 상당히 난감하죠. 예, 어제 정성국 의원은 강성파인 김민수, 조광환 최고위원이 왜 참석을 했느냐, 왜 강성파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느냐 좀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결백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계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잘못한 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제명한 것이냐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어제 들은 국민의힘 관련 뉴스 중에 저 얘기가 제일 웃겼어요. 아니 당대표 입에서 수사 맡기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치 사안을. 그러니까 그 판사 출신 장동혁과 검사 출신 한동훈이 정치는 어디 내다 버리고 서로 미주알 고주알 시시비비나 가리는 법전 들고 이렇게 문구 따지던 그런 그 법률가 출신다운 정치가 아닌 그냥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것만 따지던 장면에서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입으로 안 되니까 저기 수사기관에 맡기자는 거 아니에요. 검찰도 아니고 경찰에. 제일 웃기죠. 정치를 해야 될 양반들이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전직 제1야당 대표를 그때는 여당 대표네요. 그 자기 당의 대표 전직 대표를 겨냥해서 그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기관에 맡기겠다. 그 동네에서 그 얘기 들으면 동네 그냥 우리 주민들도요 에라이 사람들아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 네가 올라 내가 올라 그러다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나이 몇 살이냐 서로 따지다가 좀 있으면 야 경찰서 가자 파출소 가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주위 사람들이 다 아이 그만해라 이러고 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치는 어디론가 실종되고 남은 건 이렇게 멱살잡이 드잡이는 하다가 이제 파출소 가자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결백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 굉장히 웃겼다라고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재신임 투표 얘기가 나왔어요. 원래 김용태 의원이 먼저 제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재신임 투표를 해도 나에게 불리할 것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전에 자기를 뽑아준 당원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제명 결정 이후에 당내 갈등은 이제 뭐 최고조로 지금 정폭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거 중에 가장 힘든 선거가 지방선거예요. 그러니까 강력단체장부터 해가지고 기초단체장, 강력기초위원들 그 공천 과정에 그 수많은 갈등, 그 문제들을 사실상 이게 당 지도부가 이걸 갈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해야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성적표를 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면은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승복하고 수용할 그런 이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엄청난 이익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내 이 갈등을 치유하는 어떤 당 대표로서의 특단의 의지를 지금 보여야 됩니다. 그 뭐 의지를 보여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시한 게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인데 그건 이제 정말 장동혁 대표가 책임 있는 당 대표의 모습으로 나서주라 이야기인데 뭐 저는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노동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이걸 뭐 당 대표의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지야 이제 지방선거를 그나마 치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재신임 괜찮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뭐 장동혁 주변 이 핵심 뭐 당권파 친구들도 재신임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할 때는 약간 이게 뭐야 왜 당대표 흔들어 이런 건데 지금 이 상황은 그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걸 그래도 웬만큼 공감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재신임이라면 이거 못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그럼 재신임으로 가자 그래도 앞으로 이제 뭐 그럼 100% 국민 여론으로 가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당원 당규가 거의 50대 50인데 이 50대 50으로 가자든지
안 그러면 100% 다운으로 하자든지 네. 그 방식 가지고도 또 논란이 한참 벌어질 재심 겁니다. 투표를 하더라도 또 그 방식 이건 가지고 내일 아마 이제 시간을 끌 것이다. 대국민 이제 정당 대표 연설을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고 난 이후에 아마 뭐 당 내적으로 뭔가 거취 표명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인 육선의 조경태 의원은 2월 말 3월 초가 재건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디스카운트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출마자들은 말씀만 안 하셔도 아마 속이 수건동일 거예요.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한 2월에서 3월 초까지가 국민의힘이 재건할 수 있느냐.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심판 선 1심 선고가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문제도 저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조찬 강연에 초대했는데 이준석 대표 선거연대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님, 다음은 당신입니다. 그거를 거의 밥 먹으면 계속 듣습니다. 그럼 세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밥그런 통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빼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주저앉히기 위한 황교안 대표의 유승민 빼고 다 공천 준다고 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는 똑같은 비슷한 결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장동혁 리스크,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면서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기 전에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함께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장동혁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되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지난 20년 동안 서울시장이었거나 늘 서울시장처럼 보였던 오세훈 시장과의 대결을 앞두고 어떤 그 구도를 그려내야 되고 어떤 후보가 뽑혀야 되느냐를 놓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구도로 되면 민주당이 거의 거저먹는 분위기로까지 국민들이 생각하시거든요. 거기에 제일 지금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세훈 현 시장이죠. 그러니까 공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당대표 물러나라.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발언을 하는데 그 옆으로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장동혁 대표가. 그거 뭐 서로 소 닭 보듯이 하고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본 척만 척하고 지나갔다는 것도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봐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에게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쓴소리를 연일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가면 아니 한동훈을 쫓아내고 그 다음은 오세훈이다. 이미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당원 투표 70대 30. 아니 그냥 100%로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자신을 쳐내는 경선구도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저렇게 몸부림을 쳐야죠. 또 하나는 후보가 되더라도 지금 구도면 민주당한테 이기기 어렵구나. 그야말로 쌍십자가를 쥐고 그 서울시장 선거라고 하는 골고다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지금 상황에서는 장동혁과 당내 극우 세력,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력들을 흔드는 방법 말고는 다른 게 없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어금니를 좀 꽉 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천 받기도 어렵고 공천 받는다고 해도 본선 경쟁력이 지금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본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연설을 보면요. 유승민만 빼고 모두 다 공천을 주겠다고 한 황교안처럼 장동혁도 한동훈만 빼고 다 같이 가자고 할 것이다. 그 둘이 닮았다라고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말 국민적 신뢰를 가지고 제1야당으로서 뭐 그런 공고한 지위를 가지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 지지를 받아 좋은 성적표를 손에 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참에 합당 내지는 뭐 정책연대, 연합 뭐 어떤 행토든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본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단식장 찾아갈 때까지만 해도 그런 그런 분위기였어요. 생각이었죠. 네. 그렇지만은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박근혜 엔딩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지금 현재 당내 갈등이 또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함께 이렇게 뭐 거의 뭐 yap집산식의 그냥 이전투가 벌어지는 이 현상을 지켜보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공천 과정도 원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 개혁신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이 탈락됐거나 공천에서 또 반발하는 그런 세력들이 찾아갈 곳은 개혁신당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난 대선 때도 나는 8% 이상의 지지를 받은 나의 힘이 있다. 이번에도 한번 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왜 당내 통합이 중요한가, 당의 통합 리더십이 중요한가. 당내 통합이 이루어져야만이 예언이 확장되는데 그 1차적으로 개혁신당 같은 그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저런 것도 너무나 뭐 간단합니다. 네. 오 시장이 시장 내보내면서 저런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온건파잖아요. 친정집 뭐 당내 정치가 어떻게 되든 일철 관여 안 한 사람이 오세훈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당내적으로는 개파 개보적 정치적 갈등이 있어도 절대 어느 한 선에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양반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그만큼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위기감의 발로입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4번 서울시장 하고 있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절체절명의 이 어려운 6.3 지방선거를 전국 선거를 자기가 좀 리드해 나가고 싶은 그런 정치적 포부도 있는데 지금 당은 그걸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들이 자꾸 지지를 등을 돌리고 있다. 결국은 이제 개혁적 중도 보수로서의 그런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입니다. 네. 저렇게 해서 자신의 쉽게 말하면 지지층,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내에서 공천을 못 받냐? 그건 어차피 이제 뭐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경선에서도 수도권 유권자에 걸맞는 그런 당내 지지층을 보고 저런 행보를 한다고 봐야죠. 오세훈 시장에게도 이준석 대표에게도 쓴소리를 듣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는데 민주당도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두고 정청래 당권파와 이를 반대하는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죠. 정 대표 면전에서 대권 욕망을 운운하며 아슬아슬한 선을 오가는 모습도 노출됐는데 과연 봉합이 될 수 있을까요?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공개적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당내 불협화음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이현주 최고위원과 오찬을 함께하는 등 진화에 나섰고 이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합당의 당사자로서 민주당 내 갈등을 바라보는 조국 혁신당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썸 좀 타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돌연 프로포즈를 했어요. 당대표께서. 근데 갑자기 뭐 시어머니, 시숙, 뭐 시누이 이런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니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래 하면서 물 뿌리고 김치 싸대기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의 권력 투쟁에 저희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여서 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이현주 최고위원뿐 아니라 초선 의원 40여 명도 지금은 합당 논의를 중단하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하지 말자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이 합당을 추진해온 정청래 대표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국민의힘을 앞에 보다가 이제 민주당을 보면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밥이라도 먹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밥은커녕 지금 멱살을 잡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설전을 벌이지만 국민의힘처럼 파출소 가자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뭐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 뭐 살벌하게 하고 있는 건 맞고요. 이현주 최고가
이제 나중에 밝힌 걸 보면 오찬을 하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본인은 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최고위원들, 반대하는 최고위원들도 의사를 그렇게 전달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 내에 그 초선 의원들이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합당의 시기, 명분, 뭐 실리 이런 것들이 다 적절치 않다, 해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 합당까지 가는 과정은 산 넘어 산입니다.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 그 김치 싸대기 맞는 기분이라고는 하시지만 아시면서 뭘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여기에 끼어서 왜 우리한테 이러냐, 뭐 기분 나쁘다, 조국을 공동대표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어디 자리 보장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합당에도 도움되지 않고 민주당 내 의사결정 과정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김치 싸대기가 아니고 우리끼리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논란이니까 조국 대표가 밝히신 것처럼 민주당 내 이견이 정리되는 시간을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 내 집안 싸움은 알아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을 다시 한번 보면 썸 타는 중에 연인끼리 썸 타는 중에 돌연 정청래 대표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갑자기 신우이들이 와서 물 뿌려대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이제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아주 점잖게 친정집 뭐 또 상황이니까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저 정치 경험으로는 상당히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전격적인 저 합당 제안 같은 경우는 1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승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원팀 되자. 조국혁신당.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뭡니까?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는 뭐 따로 놀았는데 이제 한 팀으로 놀아자.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로마 시대를 소환해가지고 2인자, 3인자의 반란 이야기를 한 부분은 뭐 저걸 완전 직통으로 관철시켜. 그러니까 저희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번 6.3 지방선거도 치를 것이고 그 이후에 8월 전당대회도 자기가 공고하게 자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홀로서기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지금 현재 당내에 흔히 말하는 친명 인사들의 일을 그냥 둘 리가 있습니까?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보수 진영을 와서 상당히 오랜 시간 또 보내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 그때 땡겨준 사람이 이재명 지금 대통령인데 그래서 상당히 보온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보온 정치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번 이제 청와대 만찬 초치해가지고 정청래 당대표고 한병도 원내대표 해가지고 그때 뭐 이야기를 했습니까? 첫 1승이 제가 저 정청래 당대표에게 반맹이십니까?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언중유골 말 속에 빼가 있다는 거거든. 그 상황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상황은 뭐 야당이야 이렇게 막 아무 가진 게 없으니까 삐그덕거리지만은 집권 세력이 삐그덕거리면은 잘못하면은요. 정권마저도 내놓는 그게 우리 보수 진영이 몇 번 보여줬잖아요. 예, 가진 것만은 여당의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와 함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김민석 총리도 참전을 하는 걸까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로망이 있죠. 로망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많은 로망을 불렀지 생각 못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는 대단히 가깝습니다. 현재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시기에 진행될 줄은 몰랐다. 범여권 내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국무위원과 그 의원 한 명이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이 유명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뭐 국무위원이 총리님 아니시냐 이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럼 됐죠?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합당에 반대하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돼요. 절차를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요.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이해찬의 기획에 가까워요. 지금도 보면 다음 총선에 날아갈 사람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 연결식 할 때 김민석 총리가 좀 울면서 앞으로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울지 마요. 여기 다 있어. 네,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 김민석 총리를 직격했습니다. 이건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건가요? 그 합당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이미 이제 김어준 씨가 본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 나름 결단을 내린 거다. 이걸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유시민 작가도 그 같은 방송에서 지금 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사실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에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도 또 이렇게 부딪혔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유시민 작가가 조국 그 대통령 생각이 있으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 이 얘기를 놓고 거봐 이게 지금 어떤 그 2인자 3인자 이 표현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들 또 막 격론이 벌어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키는 오늘 6시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1인 1표제를 놓고 중앙위원회에서 중앙위원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시도지사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다 투표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 그룹 전체 한 600명 정도가 될 텐데 그들의 의사가 어떤지 확인이 되는 것이 합당과도 바로 연결되는 어떤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내 내분 상황 짚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시죠. SNS를 통한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마귀하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 아니냐며 강도 높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 아니냐고 썼습니다. 주가와 집값은 좀 다릅니다.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죠. 또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보는 사람 없습니다. 또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죠. 그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됩니다.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코스피 5천이 달성을 했어요. 우리 대통령님 취임 8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동산을 잡겠다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격하고 잘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합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모르면 그냥 외워라. 이재명은 합니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 이재명은 하는데 이재명이 하는 방식이 겁박 이해보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부동산 집값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금융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 참 역대 어느 정권이든 이거 안 잡으려고 애쓰지 않은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28번의 부동산 대책 공급하고 마지막 부동산 임대차 3법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다음에 정권 연장도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이것부터 해야 돼. 지금 이제 대통령실 그리고 장관들 다주택자 일주일에 몇 사람씩 이걸 처분했다는 그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면은 이재명 대통령 저 지금 현재 집값 잡기 전쟁 저거 진정성의 국민적인 웬만한 신뢰를 보낼 겁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한없이 가벼운 SNS 정치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요. 그 앞에 SNS 부동산 관련 SNS에서는
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관련 중과세 유예 요 부분에 중점을 둬서요. 우리는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핵심이 뭐냐면 아니 나라 경제나 국민 자산 전체를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부동산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거 플러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거 플러스 이게 다 정상화되어야 청년 세대들이 내 집 마련, 자산 마련 이런 것들을 꿈꾸고 미래 희망의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전체 국정 운영 과제에 그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신 거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이 민간 자산 규모가요. 1조 3천조가 넘어요. 근데 그중에 거의 80%가 어디로 가 있냐면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고요. 나머지 주식에는 한 5%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대한민국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그 조금 맛을 보였잖아요. 5천 P를 보여서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중대하고 중구장대한 어떤 그림을 제시하는데 거기서 SNS 이렇게 많이 해요. 뭐 혹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진작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양심도 없는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의 말씀 그 3년 동안 뭐 하다가 그 부동산 시장 이렇게 엉망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말고 여야 떠나서 보수진보 떠나서 박수치고 힘 모아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 아닌가 싶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공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소방은 공장 화재가 주위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관할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YTN에 들어온 제보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PC 공장입니다. 빨간 불꽃이 계속해서 공장 건물 위로 크게 일렁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공장 건물을 뒤덮은 모습입니다. 주변으로도 뿌연 연기가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시청자 제보 영상과 사진을 봐도 주변 하늘이 시꺼먼 연기로 뒤덮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재를 목격한 시민은 샌드위치 패널이 떨어지는 등 공장 건물에 붙은 불길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큰 펑 소리와 함께 소리가 나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불길이 엄청 크게 올라와서 샌드위치 판넬이 떨어지고 있고요. 공장 안에서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 59분경입니다. 소방은 무엇인가가 터진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빵 생산 라인이 있는 4층 건물의 3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은 불이 주변으로 번질 우려 등이 있어서 관할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57대와 인력 135명을 투입했습니다. 불이 난 3층에는 주간 근무자 12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12명 가운데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9명이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흥시도 공장 화재 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주변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창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해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목격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환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지금 여기 SC 삼립 공장 사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공장 사거리 바로 앞에 계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까? 다 잡히는 듯 했는데 이제 공장 정문 쪽에 있는 쪽에서 다시 불길이 켜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방차가 다시 그쪽에 물 뿌리고 있습니다.
예, 잡히는 듯 했는데 아직은 진화 작업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어머니께서 공장에서 일하신다고요? 네, 근데 다행히도 여기가 이제 한 공장 안에 3개 회사 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사고가 난 회사 소속은 아니라가지고 다행히 먼저 대피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대피를 하셨는데 어머니 포함해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다른 노동자분들도 무사히 대피하셨다고 전해지나요? 일단은 제가 왔을 때는 모든 직원분들이 다 나와 계셨고요. 이제 인원 파악을 위해 가지고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계셨던 강당 같은 곳 있잖아요. 그걸로 모아가지고 인원 파악한 다음에 연기 때문에 다시 밖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모여 계시는 것 같거든요. 예, 모든 직원이 다 나와 계셨다고 해서 다행인데 강당에서 인원 파악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바로 공장으로 오셨다고 전해주셨는데 어떤 문자였습니까? 어머니 문자는 아니고요. 시흥시에서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재난 문자요? 네, 주소가 저희 어머니 공장이라 가지고 제가 놀라가지고 바로 왔거든요. 재난 문자였고 그래서 놀라서 지금 공장으로 바로 달려오신 상황인데 원래 이 공장에 노동자가 대략 얼마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500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머니와 통화는 하셨을까요? 일단은 급해가지고 바로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아마 휴대폰은 못 챙겨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대피 소식만 알고 아직 통화는 못하신 상황이라고 하셨고요. 안에 식자재도 많고 그래서 지금 불길이 더 번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관련 속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격자 신용환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빈 허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이후에 금융시장 충격 여파로 급락했던 우리 코스피가 하루 만에 급 반등해서 5,300턱 밑에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폭이 커지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를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습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는데 오늘 상황 어땠습니까? 어제 4,940선으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5,280선으로 폭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3% 오른 5,114로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상승폭이 커져 6.8%까지 확대됐습니다. 코스피는 6.8% 오른 5,288로 장을 마쳐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가 급등하자 오전 9시 반쯤 5분간 프로그램 매수를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었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4조 5천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기관이 2조 1천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7천억 원 순매수로 가세했습니다. 업종 가릴 것 없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1% 올라 16만 7,500원으로 SK하이닉스는 9% 올라 90만 7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도 2.8%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4%, 한화시스템은 28%, LS일렉트릭은 16%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3.4% 오른 1135로 개장해 4.2% 오른 1144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순매도를 했던 기관이 8천억 원 순매수로 돌아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검은 월요일을 보내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우리 증시가 달아올랐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매수와 매도 주체가 하루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율은 1,450원대에서 1,44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3원 내린 1,452원으로 출발해 1,444원과 1,453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이후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달러화 가치가 오르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충격이 조금씩 가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서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소한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주가 상승은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3표 부지를 찾아서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호 구청장과 고 박원순 전 시장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일머리가 있었다면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하지 않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일머리가 있는 시장과 구청장이었다면 제가 21년도, 22년도 했던 일을 2015년, 16년에 했으면 더 빨리 진척됐겠죠. 사전협상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모를까. 있는 상태에서 해법을 마련 못했던 시장과 구청장이 있었고 그 제도를 창안해서 들어오자마자 그 제도를 적용한 시장이 있었다. 이렇게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드러내며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겨냥한 고강도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전면전,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명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결되어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명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SNS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주택자 일찍 파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조치가 부활하기 전에 팔도록 좀 권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주택을 겨냥한 조정 대상 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의지가 이 대통령 주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거주 목적의 주택에 정부가 더 이상 세금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익 기대가 크지 않거나 이미 은퇴한 고령 다주택자는 일부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부동산 정보회사 아실의 매물 통계를 살펴보면 2월 3일자 기준 10일 전보다 서울 매물이 2.9% 증가한 57,850건을 기록했고요. 특히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와 양도세 정책 변화를 의식한 다주택자들이 거래를 좀 서두르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실제 본 다주택자들의 사례로는 과천과 분당의 매물을 갖고 계신 분의 분당의 매물을 먼저 내놓는 경우도 보았고요. 그리고 압구정 같은 경우는 이제 110억 매물이 나왔는데 이제 5월 9일 이전에 매각을 하면 양도세가 34억 정도이지만 그 이후에 매각하면 무려 71억 원의 양도소득 세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런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물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언급하신 지역들이 또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부도 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매물이 부족한 주요 지역은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거주 수요만 매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있는 다주택자가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5월 9일까지 매각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는 시장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매물출회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다행히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은 하고 잔금이나 등기 시점을 이제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추가 시간을 줘서 이제 세제 혜택의 퇴로를 열어주는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은 거래 규제의 복잡성이 이제 매도 매수자 사이의 진입 장벽을 높인 부분을 좀 고려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새낀 매도자에게는 이제 매도 기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매물들을 이제 매수자가 매입할 때 4개월 안에 실입주가 아니라 네. 임차인이 이제 퇴거를 하는 정도까지 실입주 기간을 좀 지연시켜주는 부분들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떤 계약과 잔금 시점에 따라서 유예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좀 지켜보겠고요.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게 저희가 이제 양도세 부분이라 향후에 보유세도 좀 손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을 정부가 활용할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이제 봄 이사철 집값 불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세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6월에 이제 지선 이후에 7월 정규 세제 개편 시 세금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세는 높이고 이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 이제 큰 그림은 그리되 이제 강론에서 이제 규제 지역과 다주택자의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고 보유세의 세율을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 외에도 거래세는 현재 최대 80%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에 이제 보유에 대한 항목의 감면을 낮춰서 강남권이라든지 한강벨트 고가주택의 매물잠김 부작용 이런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저희 지금까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BC 공장 화재와 관련된 속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상자는 3명으로 9명 정도가 자력 대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공장 4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자의 전원을 전해드렸는데 정확한 화재 발생 지점은 3층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화재가 난 SBC 공장은 4층 규모고요.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도 진압 중입니다. 식빵 생산동 3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공장에서는 40명에서 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었고 특히 불이 난 3층에서는 12명에서 13명 규모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가 조사가 됐는데요. 40대 여성 등 3명이 경상을 입었고 9명 정도가 자력 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SBC 공장은 4층 규모로 정확한 화재 발생 지점은 식빵 생산동 3층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속보 전해드립니다. 재판부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끝난 뒤에 이 감치 명령을 집행을 했습니다. 법원 구치감에서 머물다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 중이고요. 한덕수 내란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감치를 선고했죠.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이하상 변호사가 질서유지 명령에 불응을 해서 감치 명령을 받았고 이것이 오늘 집행된 것입니다. 당일에는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풀려났다가 2달 만에 집행이 됐고요. 감치 15일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다시 소환돼서 7시간 넘게 조사받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 지금도 조사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출석해 7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지 정확히 2주 만입니다. 강 의원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으로 한 달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김경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등 추가 의혹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한 조사 진행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경전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를 각각 4차례씩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었던 남모 씨의 보고를 받고서야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한 뒤 반환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고 남 씨는 강 의원 지시를 받고 차에 쇼핑백을 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금품이 오간 경위를 두고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세 사람 진술의 신빙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경 시의원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네, 김경전 서울시의원의 경우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정치권의 로비를 시도했다는 추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황금 PC 녹취에는 김 전 시의원이 공천헌금을 논의하는 듯한 내용과 함께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거론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앞선 조사에서 양모 전 서울시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천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황금 PC에서 언급된 일부 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양 전 시의원 등 추가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빗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빗썸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다른 관계자에게는 내일 나오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말 가상자산 회사인 빗썸과 두나무 의원을 수차례 직접 만나 차남의 이력서를 전달하는 등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차남은 빗썸에 취업했고 이후 김 의원은 정무위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에 대한 공격적인 질의를 준비할 것을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전현직 대표를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근로자 퇴직금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관복권 쿠팡 특검팀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극우 성향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인터넷 매체 사무실과 발행인 허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해당 언론사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우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 특수건조물 침입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을 부추겨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에 가담하게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소년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에 김병헌 대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서 앞에서도 피해자들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김 대표 조사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보수단체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시위를 벌이는 건 자신의 권리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고 SNS에서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도 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거예요. 김 대표는 사자 명예훼손과 아동복지법, 집회시위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인데요.
김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평화의 소녀성이 설치된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자고등학교 인근에서 수차례 미신고 집회를 열어 공공연히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난해왔습니다. 또 평화의 소녀상 앞이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택을 찾아가 소녀상을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성적이거나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수사가 본격화한 뒤인 지난 14일에도 위안부 혐오 발언이 적힌 현수막을 펴들고 기습 시위를 펼친 뒤 이를 버젓이 SNS에 올렸습니다. 시위 사진을 서울경찰청 정보관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며 경찰청장을 향해서도 보고 있느냐고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최근 김 대표를 집중 수사하고 있죠. 네, 앞서 지난달 6일 이 대통령은 SNS에 김 대표를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서초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정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도 강경 대응에 나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단체 관계자들을 고발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해당 건은 물론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경찰서에 고발된 사건까지 관련 사안을 폭넓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외식할 때 주메뉴와 함께 나오는 밑반찬 보통 더 달라고 하면 그냥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무료 리필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식당 사장님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추가 반찬 유료화를 두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1,3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유료화 반대가 61%였지만 찬성도 거의 40%에 가까웠습니다. 댓글로 갑론을박도 이어졌는데요. 추가 반찬에 돈을 받자는 식당 사장님들은 이미 배달 음식에서 밑반찬 가격을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외식 물가가 올라 손님이 줄면 결과적으로 손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장님들의 이런 고민, 식자재 가격 상승과 무관치 않습니다. 상추는 지난해보다 40% 넘게 비싸졌고 100원 안팎 뛰던 마른 김 한 장 가격도 50% 이상 오르는 등 재료비 부담이 훌쩍 커진 겁니다. 국밥 한 그릇에 김치 3번 나가면 적자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라는데요. 그동안 당연했던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라는 말 이제 하기 어려워지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경남 김해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입니다. 이렇게 떡하니 주차한 차량이 보이시죠?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스티커 제발 붙여주세요. 붙이면 아파트 입구 가로로 막습니다. 휴대폰도 끕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제 사진을 올린 이 글쓴이는 사진 속 차량 주인이 상습적으로 입구를 막고 스티커를 붙이면 떼서 버리거나 벽에 붙이더니 이젠 뻔뻔하게 협박까지 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분통을 터뜨리며 해결책이 없겠냐고 하소연했는데요. 그제 올라온 또 하나의 사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닷가 주차장으로 보이는 이곳, 차량에 텐트를 연결한 뒤 옆칸까지 점유했습니다. 심지어 옆을 보면 찾는 사람이 많은지 차량들이 빼곡히 보이죠. 주차장이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차주는 어떤 사람이 텐트를 설치해도 된다고 말해서 다음날 아침까지도 정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글쓴이가 사진이 찍힐 수 있다고 말하자 차주는 화를 내며 찍으라고 조롱까지 했다고 덧쳤습니다. 주차장 공간에 텐트를 설치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또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북 영덕에서 풍력 발전기가 부러지면서 도로를 덮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20년 넘은 노후 기종이긴 했지만 불과 8개월 전 안전 점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80m 높이 거대한 철탑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부러진 날개는 산산조각이 났고 터빈 등 발전 설비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기둥 아래쪽이 부러지며 도로를 덮친 풍력 발전기 잔해입니다. 수십 톤짜리 발전기가 넘어진 충격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잔해가 날아왔습니다. 영덕군은 낡은 발전기가 강풍에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전기는 2005년부터 운영돼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설비를 최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계획 중이었지만
미뤄지는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 날개로 불리는 블레이드 찢어짐 파단에 의거한 상부 균형 상실과 2차 찢어진 블레이드에 의거하여 타워 가격에 의거하여 도로 방향으로 전복된 사안으로 우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기종이 불과 8개월 전 안전점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시 순간 최대 풍속도 초속 10.9m 정도로 시공사 측 가동 중지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트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점검을 하지를 않고 있죠. 이게 겉으로 외견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덕군은 비슷한 시기 준공된 다른 발전기 23기도 비슷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가동을 모두 중단시킨 뒤 정밀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남 창원 낙동강변에서 화재가 발생해 축구장 60여 개 규모의 억새밭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을 낸 건 50대 남성이었는데 처음엔 추워서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 동기를 털어놨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낙동강을 끼고 자리 잡은 경남 창원의 억새밭에서 갑자기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곧이어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불길은 삽시간에 일대를 뒤덮습니다. 불은 3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축구장 60여 개와 맞먹는 억새밭 45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화재 당시 경남 창원 지역엔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을 정도로 대기가 매우 건조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는데 인근 민가 등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아 다친 사람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날마다 이곳 산책로를 따라 운동하는 지역 주민도 불탄 억새밭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집에 옥상에서 쳐다보니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잿더미가 돼버려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보기 힘들어요. 인근은 봄가을 제철꽃이 필 무렵 나들이객에 몰리는 화훼 공원도 있어 자칫 꽃들마저 불탈 위험도 있었던 순간 알고 보니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와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사람은 50대 남성 A씨. 경찰 조사에서 추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는데 뒤늦게 진술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추워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는데 저희가 추궁을 하니까 어머니가 아프신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최근 울산 태화강 억새 군락지에 불을 지른 또 다른 50대 남성은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상황. 홧김에 저지른 방어가 큰 피해로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이번 사건 피의자에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온라인에서 차량 앞 범퍼에 개 한 마리가 낀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거 개 학대 아닌가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이렇게 차량 앞 번호판 아래에 흰색 개 한 마리가 끼어 있는데요. 틈이 워낙 좁다 보니까 개 얼굴과 앞다리는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 나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사고로 개가 해당 위치에 끼기는 어렵다면서 의도적인 동물 학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과거 사례를 들면서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일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도 SNS에 차량 앞범퍼에 고라니 사체가 낀 차량 사진이 올라왔었고요. 2년 전에도 새끼 고라니가 숨진 채 차량 범퍼에 끼어 있는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도 논란이 확산하자 한 동물단체가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요. 목격자 찾기에 나선 결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게 확인됐고 차량 주인이 운전 중 뒤늦게 개가 낀 것을 알고 구조에 나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경찰이 조사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개는 일정 기간 공고 뒤 주인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단체에서 보호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BTS가 다음 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컴백 공연을 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생중계가 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020년 BTS가 미국 MBC 인기 프로그램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해 경복궁 근정전을 배경으로 선보인 무대입니다. 이로부터 약 5년 반 뒤인 오는 3월 21일 BTS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완전체 컴백 공연을 엽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비밀이 서서히 밝혀집니다. 뭐 어떻게 밝혀질 거야? 앨범이 나온 순간 꿍. 20일 오후 1시 5집 앨범 아리랑을 발매하고 이튿날 저녁 8시 컴백 무대를 선보입니다. 소속사는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가 단독 공연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촛불 집회와 월드컵 거리 응원 등 현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새 앨범 아리랑이 지닌 의미와 맞물려 BT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소에서 완전체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만 관객 수용 인원과 티켓 예매 방식 등 세부 운영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광화문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주요 이벤트가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 국가 지역의 시청자에게 실시간 송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27일에는 BTS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새 음반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도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국에서 대낮에 강도들이 보석가게 창문을 깨고 귀금속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는데요. 생생하게 영상에 담긴 해외 사건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주말 오전 런던 남서부 리치먼드의 한 보석가게 앞입니다. 복면을 쓴 강도가 커다란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마구 내리칩니다. 유리를 뜯어내자 또 다른 강도는 귀금속을 재빨리 쓸어 담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사람이 강도를 때리며 저항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범행을 마친 강도들이 유유히 사라지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달 31일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의 모습입니다. 속옷만 입은 남성이 돌아다니며 러시아어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웁니다. 승객 안전 우려로 항공기는 결국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착륙 직후 계단이 내려오기도 전에 활주로로 뛰어내렸다가 다리도 다쳤다는데요. 태국 언론은 이 남성이 여행 계획과 숙소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이 남성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네, 경기 시흥에 있는 SPC 공장 화재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화 공장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공장 건물 상단부에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매캐한 냄새가 인근을 가득 메운 상태입니다. 수많은 소방대원들이 투입됐고 사다리차 등을 전개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수차 등 장비 여러 대를 투입해서 물줄기를 뿌리며 불을 끄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게 2시간쯤 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로부터 건물에서 무언가 터진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소방은 신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고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관할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네, 현재까지 모두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그리고 50대 남성 모두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불이 난 건물에 40에서 50명의 근무자가 있었고 불이 난 3층에는 12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대피 인원과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 현장 대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소방당국은 무인 소방 로봇과 헬기 등 장비 57대와 대원 135명 등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무인 파괴 방수차나 고성능 화학차 등 특수 소방차도 지원 출동해 화재 진압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 교통을 통제하고 건물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도 주변 차량을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창문을 닫으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해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만난 목격자들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긴급히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재 목격자들은 건물에서 가스가 터지는 듯한 폭발음도 계속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샌드위치 패널이 떨어지는 등 공장 건물에 붙은 불길이 계속 타올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방은 식빵을 생산하는 건물 3층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시흥 SBC 삼립 시화 공장에서 YTN 표정입니다. 쿠팡은 PB 자회사 CPLB의 생리대 루나미 소프트 중형과 대형 제품 물량이 판매 이틀 만에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이달부터 중형 생리대 가격을 개당 99원, 대형은 105원으로 낮춰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주문 급증으로 물량이 조기에 소진됐다면서 곧 재입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21만 대 넘는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팰리세이드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7.4% 증가하면서 지난 2018년 출시된 뒤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2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에서 가솔린 모델을 추월했고 전기차 지원 제도가 폐지된 미국에서도 1만 대 이상 판매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서울 소공동 본점 방문객이 늘면서 외국인 대상 멤버십 카드 발급 건수가 2달 만에 2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고객을 위해 계열사 쇼핑 혜택과 교통카드 기능을 결합한 멤버십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고객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고객의 매출 신장률도 4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 AI연구원이 신소재나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치고 관련 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디스커버리가 논문과 특허, 분자 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사람보다 수십 배 더 빠르게 유망 후보물질을 발굴할 수 있어 신물질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히 신물질 개발 방법론과 실험 설계, 예측까지 사실상 개발 프로세스 전체가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경쟁사가 유사 AI를 만들더라도 LG 특허를 피하기 어려운 진입 장벽을 구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 속에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내일은 봄의 시작이라는 절기 입춘인데요. 입춘을 맞아 오늘보다 추위도 더 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7도 이상 높겠고 한낮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동쪽 지역은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건조 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경기 북동부와 영서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도, 대구는 영하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 7도, 대구와 광주, 부산은 모두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이후에는 심한 추위 없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